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연일 미국의 금리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이 약합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이 1.521로 끝났네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또 떨어졌고요. 뭔가 좀 내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1.4%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와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1%가량 올랐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해서는 오르는 것을 적응을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시장이 가려고 한다. 그걸 보여주는 답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한국 증시인데요. 우리 증시만 왜 이럴까 하는 고통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동치 만기일이고요. 만기일 이후를 조금 기대해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예,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일 기준으로 그 전날 나스닥이 4% 가까이 올랐으니까 어제 급등세를 기대했는데 웬걸요. 어제 우리 시장이 약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줬는데요. 왜 유독 우리 시장이 요즘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일단은 많이 올랐죠. 네, 전에 많이 올랐다. 11월, 12월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었으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11월, 12월 오를 때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대만의 TSMC 같은 종목들, 파운드리 네. 이쪽은 없어서 물건을 못 파는 지경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왜 우리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면 TSMC도 주가가 한 1월까지는 꽤 많이 오르다가 그나마 삼성전자는 횡보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TSMC는 꽤 크게 하락했거든요. 대만의 가뭄 때문에 물건을 못 만든다, 이런 뉴스들도 좀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특히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약세로 신흥국 시장이 꽤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부진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족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특히 연기금. 네. 연기금이 매일 판다, 문 열면 판다 그러는데 2월 말, 그러니까 달러가 반등하기 시작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기관이,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1조 정도 팔았고요. 1조 좀 넘게 팔았고 외국인은 그 3배가 넘는 3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조에는 연기금이 그럼 포함되어 있는 다 거예요, 포함된, 선생님? 예. 네, 다 포함된 기관의 매도가 1조인데. 그러니까 기관보다 외국인이 사실 더 팔았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서 신흥국의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가만히 앉아서 그들은 환차 손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아진 측면도 있고 최근에 또 분석하는 자료들을 좀 보면 CFD라고 하죠. 차익만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를 다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내가 삼성전자 10,000원대 산 걸로 치고 11,000원에 팔면 그 차익만 너랑 나랑 계산을 하자. 이게 CFD라는 거거든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거래가 많아지고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4월부터는 CFD에도 과세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 이게 장외파생 상품인데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CFD 거래를 정리하려고 하겠죠. 세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출발할 때는 거의 한 1%, 2% 상승 출발했는데 한 2시쯤 되면 마이너스로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사실 미국의 금리나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8일 FOMC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나면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 이제 4월 시작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위주의 장세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약세라든지 변동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보통 이제 원화를 거래할 때 이제 NDF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액만을 거래하는데 지금 CFD라는 차액 결제라는 게 그런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상으로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주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예. 투자자가 하는 거고, 거래 창구는 이제 외국인 창구로 잡힙니다. 예. CFD 거래를 하면 내가 만약에 전문 투자자여서 이 CFD 거래를 하면 저는 이제 차액만 결제를 하겠지만 네. 그 차액을 결제해주는 증권사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거래를 하는 증권사는 예.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잡히는 종목들, 이거는 CFD 거래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런 상품을 만든 거군요. 외국계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네, 그에 따른 또 수수료를 부과하겠죠. 근데 뭐 큰 돈이 없어도 차액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일종의 좀 시장의 교란 요인이군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뭐 아까도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 얘기했지만 소비 관련주들이 뜨는데 쿠팡이 쏘아 올린 그 시장의 여파들이 대단하네요. 쿠팡 자체로도 그렇지만 이제 쿠팡 반대편에 있는 연합들, 예, 뭐 온오프라인의 국내 업체들, 네이버하고 일테면 이마트하고 뭐 지분 교환한다든지 CJ 여러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누가 승자가 되느냐보다 투자자들은 거기서 좀 기회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쿠팡이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졌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제 쿠팡이 55조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네이버의 시총이 한 60조 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서로 좀 다르긴 합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이커머스는 좀 다르긴 한데 MS만 놓고 보면 쿠팡이 한 15%, 네이버가 19% 정도에서 점유율이 꽤 큰 격차가 나는 1위거든요. 네이버가. 그런데 쿠팡이 55조면 네이버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네이버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그러게요. 했고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요.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국내 업체들도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좀 이게 사실 주식하면서 네. 좀 억울한 점이긴 해요. 왜 나스닥은 19배를 밸류에이션이 19배를 받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11배, 12배, 13배만 가도 야 이거 네. 과대포장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이 많이 가는 곳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가는 곳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재평가를 받게 되고 네이버도 얼마 전에 대한통운이랑 지분 교환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오프라인의 최강자죠. 이마트랑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방식이 옳은지 쿠팡의 방식이 옳은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쿠팡과 네이버는 조금 이커머스에서는 다르거든요. 이제 쿠팡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그 창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일산에 가다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건들을 자기가 팔 물건들을 다 몰아놓고 고객들이 이거 살게요. 클릭하면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당일날 바로 당일날 배송한다든지 그 다음 날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배송을 해줍니다. 일관 체제를 쫙 갖추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풀필먼트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네. 건데 이게 또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대박이 한국의 아마존처럼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네이버는 좀 다르거든요.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상점들이 입점을 합니다.
입점을 해서 이제 그 상점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결이 달라서 그렇죠. 네. 같이 동일선상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도 생각이 있겠죠. 뭐 국내 굴지의 그 오프라인 이마트 그러면 물건은 그 인정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창고에 있던 이마트 창고에 있던 뭐 확실한 물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마트가 뭐 배송체계, 물류센터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1등 배송업체 CJ 네. 대한통운 지분 교환해서 이런 것들이 뭐 로켓 배송 못지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국내 상장되어 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 코로나의 수혜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게 저는 끝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편합니다. 네. 집에서 뭔가 시켜 먹고 장을 보고 한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마트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마트도 또 안 가다 보니까 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시키면 이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속도를 조금 앞당겼다 뿐이지 이커머스는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이 될 텐데 네이버가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주목할 기업은 네이버. 그렇죠. 뭐 가장 큰 기업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공모 청약하는데 어제까지 이제 이틀 있었잖아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모 청약 제도를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서 균등 배분하는 증권사가 나와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균등 배정 물량에 따라서 누구는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와. 어쨌든 흥행엔 좀 성공하지 않습니까? 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하신 분들은 초기에 올라올 때 좀 매도하는 전략이 맞는지 또 이제 결국은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과 이런 지분을 가진 업체들 이런 쪽도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균등 배분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 어떤 게 옳으냐는 사실 그거는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돈이 많으면 균등 배분이 싫을 거고 돈이 없으면 균등 배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거 그거는 뭐 여기서 그렇게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작년부터 공모주 투자할 때 따상 갈 수 있느냐. 네. 글쎄 그거는 사실 주식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거 예측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조금 작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이 조금 네. 다를 수 있다. 작년에는 상장하면 그냥 따상이었다라고 공식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 이거 뭐 공모주 청약 성공만 하면 이건 따상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분위기도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졌고 예전에는 이제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증권사 전산이 다운될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색깔 자체가 좀 달라졌고 2월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2월 들어서 IPO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10개 중 8개가 이제 공모가를 산정해요. 공모가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하는 기업은 좋은데 공모주 하신 분들은 공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따상이 안 가고 상장에서 가격이 조금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종목 중에 2종목이 따상을 갖고 8종목은 따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예전처럼 무조건 IPO하면 따상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상장일 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IPO 한다고 무조건 다 따상 가는 건 아니다. 공식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공모가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공모주를 하시는 것과 무조건 따상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없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전에 자막에서 보면 바이오팜은 따 상상상을 갖고 카카오 게임즈는 따 상상을 갖고 이번에는 그러면 따상 차례인가요? 어쨌든 청약해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수익을 차익을 어쨌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SK 바이오팜이 따 상상상, 카카오 게임즈가 따 상상, 네. 빅히트가 따 상. 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거 정말 바이오사이언스가 좋아서 주식 사서 공모해서 몇 년 가겠다는 분은 사실은 적을 거 아니에요. 잘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태양광 얘기를 하죠. 뭐 태양광 사실은 폴리실리콘 공급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모시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또 태양광 모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 EVA 여기 또 공급 대란 뭐 이런 얘기가 있군요. 요즘 여기저기 뭐 쇼티지 얘기가 많이 있네요. 이거는 태양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뭐 태양광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게 이제 기초 소재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인이 이제 국제 유가입니다. 예. 국제 유가가 얼마 전에 지금 68불? WTI 선물 기준으로 이제 67불대, 8불대 이렇게를 올라갔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이전에 거의 이제 유가 밴드의 상단이었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 2019년도에 유가가 막 난리가 났을 때 한 70불대, 74불 이렇게 올라갔었고 평균적으로 65불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장의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고 국제 유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가가 높아지니까 원재료 가격 높아지니까 이제 플라스틱 제품 기초 소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잡힌다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사실 유가를 그렇게 뭐 증산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3월 정례회의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산유량을 결정하는 4월 정례회의에서 사우디가 2, 3월 달에 일시적으로 100만 배럴 감산한 거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텍사스의 때 아닌 한파로 때 아닌 한파가 아니죠. 때 맞는 한파입니다. 네, 때 맞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한파로 인해서 네. 이제 정제 설비가 이제 가동을 멈췄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동이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 좀 차질을 만들고 원가는 올라가고 공급은 차질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럼 상황이고. 화학업체들에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네. 기초 소재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니 대한유화처럼 기초 네.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좋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말 원가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뭐 바로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레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기초 소재를 만드는 화학업체가 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이런 쪽이군요. 네, 전략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뭐 이제 기대감이 좀 꺾였습니다. 오늘도 전날 같은 경우 미국 주가 오르니까 기대했는데 이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기대감이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만기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네. 3월물과 6월물 차이가 네. 반대로 지금 6월물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월물 사고, 6월물 사고 6월물 싸니까 3월물을 팔고 3월물 선물을 팔면 현물을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익거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기일 가지고. 문제는 이제 환율이랑 금리입니다. 어제 환율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약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어제 이제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입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는데 오늘 밤에 또 3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30년물 입찰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거고 그렇지 않고 30년물의 입찰이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 또 환율이 또 금리가 또 흔들릴 네.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환율이 지금 11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1140원대까지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은 조금 뭐 부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니 지금 10년물 금리가 1.6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FOMC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좀 나와야 되지 않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FOMC에서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는 오늘이 11일이죠. 22에서 이제 성장률 발표가 있을 겁니다. 유럽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런데 미국은 부양책을 쓴다. 이러면 미국과 유럽 간의 환율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세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더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은 좀 안 좋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FOMC 이제 끝날 때까지는 약간 이제 숨 죽이고 사태를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 금리가 뭐 다시 1%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런 조정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는 다소 조금은 어쨌든 안정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1.6에서 1.5대로 내려왔는데 오늘 ING 보고서 뉴스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안정됐나 싶을 때 다시 이제 2분기에 2% 넘을 수 있다. 연말까지는 막 2.9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